자, 지금부터는 또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자, 국제 정치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민주당 말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데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고 나오는 이슈죠. 예, 그동안은 어떻게든지 다 막았는데 야, 진짜 이 국가보안법 이번에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에다가 대통령도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결국 국가법 폐지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이 정말 육탄으로라도 막아야겠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뭐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제 찬성 의견을 낸 게 한 30명 정도니까 예. 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너무 오래된 논쟁이지만 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분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이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개인을 사찰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 두 번째는 순수하게 북한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교육 현장에 저도 가끔 초중고등학교 가끔 특강 나갑니다마는 네. 요새 북한 이야기하기가 무서운가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의 공을 이야기하기가 무서운가. 사실은 제가 가끔 뭐 중고등학교 강의 나가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PPT나 이런 것도 교사들이 사전에 달라고 하면은 또 건전하게 써서 줘야 됩니다. 이게 예. 중심 잡힌 것으로. 그래서 과연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시대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 북한이 우리 분단 직후부터 줄기차게 이 법을 반대하고 북한이 그래왔죠. 폐지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 예. 그럼 제가 좀 기록을 찾아봤더니 1948년 12월 1일에 이 법이 정식으로 발효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반공법이죠 이름이. 공포된 시점부터 남로당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무슨 1948년에 남로당이 대한민국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반대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시백이라는 거물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서 1948년부터 한 5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 30-40명을 포섭해 가지고 진짜 국회의원이 간첩이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실제 간첩에 포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짓이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좌익 진영이 국가보안법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게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 뭐 이승만 정부가 조작했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인정을 안 했는데 1997년에 노동신문에서 북한 노동신문이 위대한 우리들의 전사가 뭐 성시백 뭐 애국 열사의 영도하래 뭐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줄기차게 북한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 형식 논리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한의 건전한 화해 교류가 저해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엄하고 훨씬 엄격했던 70년대 반공법이 있던 시절에도요. 남북 적십자 회담 문제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교환 상봉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무슨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지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뭐 어떤 의미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 자금을 송금해 준 부분까지도 넓은 의미의 통치 행위로 덮어줬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장에 비해서 이미 사실상 사문화 단계로 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오래됐으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대통령은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을 없애고 말고를 판단할 때는 그 법이 헌법 가치에 맞는지 그걸 가지고 봐야지. 오래됐다고 없애자는 거라면 대통령제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리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아직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필요하고 뭐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접한 국가들의
국가보안법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하고 북한의 경우는요. COI라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2014년에 엄청난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법률들 그것의 공통점이 뭐냐?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아하. 문명 사회는 예. 누가 나를 잡아가려면 그 나의 행동이 정확히 그 형법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맞습니다. 어떤 죄면은 그 죄에 해당되는 법령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북한식 보안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인민의 자주 평화를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인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가장 잘못된 사법 체계는 그 형법 조항의 자의성이다. 이걸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뭐 북한의 경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그다음에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 추상적이에요. 인민을 위하여 뭐 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는. 그런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그리고 홍콩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또 놓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2019년에 그 홍콩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맞아가면서 우산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는가? 홍콩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중국 본토로 데려가서 조사하겠다. 그 송환법의 공포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자, 그럼 송환법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 송환법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송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해놓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뭐 영도력을 뭐 의심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렇게 그 매 맞아 가면서 우산 시위했던 그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보면서 또 얼마 전에 뭐 쿠팡은 또 뭐 중국 직원들이 말썽을 부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간첩법을 중국, 러시아 등 대상으로 확장을 논의해야 될 때지. 지금 우리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금 내려놓을 땐가.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권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9.11 테러 이후에 국가안보법, 국토안보법, 간첩죄 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아무리 인권 국가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국가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빗장을 걸어놓는데 북중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예,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없다. 허용될 수 없다. 그거 참 멋진 말입니다. 그 예전에 1960년대에 로버트 케네디, 우리 케네디 가문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것도 미덕이 될 수 있다. 그게 국토안보법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국회의원 30명의 이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간첩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간첩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딱 그 예를 딱 들더라고요. 지금 봐라. 북한이 지령 내린 대로 검찰 위에 공수처 만들었고 그리고 좌파 정당들이 지금 원내에 다 진입하지 않았냐.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민주당에도 생각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 있는 의원들이 계실 텐데 뭐 민주당의 뭐 국힘처럼 좀 뭐 소장파들 몇 분이라도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성명을 낸다면은 그 저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 뭔가 당의 그 큰 목소리에 반대하는 주류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소장파가 민주당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힘엔 많은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 간첩하고 같이 살 자신 있어? 간첩이 중국인들하고 같이 살 자신 있어? 라고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설득이 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면 예. 뭐 정파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고 아마 지금 여권의 정치인들 가운데 아마 국가보안법에 걸려갖고 좀 고초를 치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고초와 국가 전체의 국익과 생존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헌법 66조 보여주셨는데 헌법 얘기하니까 바로 이분 얘기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시절에 그 외교안보 특보였죠. 이 문정인 교수가 헌법 조항, 헌법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면 그럼 지금 현재 뭐 절대 대화 안 할 것처럼 하는 김정은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 3조에 나오는 영토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라는 건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걸 개정을 하는 거. 그러면은 대한민국 영토 이제 포기하라는 건가요? 바로 저게 자꾸 여권에 있는 한때 그래도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자꾸 예.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평상시에 꼭 이렇게 국가 안보 문제 얘기하면 우리한테 보수골통 수구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바꾸게 되면요. 그래서 뭐 38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만약 그렇게 바꾼다면 그 북한이라는 그 체제와 시스템을 우리가 헌법적으로 용인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더 극단적으로 바꿔서 뭐 한반도 전체는 뭐 남북의 것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럼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영토 분쟁 같은 것에서 북한 편을 들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 여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화가 선한 것이냐, 국제관계에서 꼭 대화를 하는 게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날의 경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약이나 어떤 약속이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자꾸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참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통일이 되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헌법 영토 조항을 바꿔가면서까지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상대했던 우리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휴전 협상을 했던 그 터너 조이 제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예. 그분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북한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미국식 협상은 뭔가 신사적이고 예. 약속을 하면 지키고 뭐 이런 걸로 접근하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이 북한 녀석들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나 같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든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처럼 군다. 아하. 힘을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대화를 구걸하거나 자꾸 대화를 먼저 요청하면 상대방이 약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아하. 오히려 도발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볼 때 저렇게 높은 자리 하셨던 분들이 막 대화하려고 헌법까지 고치려고 한다. 얼마나 흐뭇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야, 이제는 아주 헌법도 바꾼다 그러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상의 스토리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우리가 아주 지원하고 우리가 응원하고 이런 전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대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야. 헌법을 바꾼다는 건 어림없는 얘기고 예. 저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이거 저 6탄으로 들어 누워야 됩니다. 예. 정말 그렇게라서 반드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그 잘못된 폭정 체제를 자꾸 눈 감고 예. 뭔가 북한을 정상적인 체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대화로 나온다. 뭐 그런 공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서독의 경우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뤘던 동서독의 경우는요. 서독은 동독이 인권 탄압을 하는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분단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상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정상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서독은. 대화도 그럼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할 때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때 어허. 우리가 사실상 뭐 협력과 대화를 할 상대, 사실상 디팩토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사실상의 우리가 대화 상대로는 볼 수 있지만 헌법상 또는 명문상 국가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하여 통일이 안 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안법 내지 반공법이 있어도 남북 화해 교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저렇게 북한에 대한 빗장을 먼저 풀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해 준들 북한의 시스템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북한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연히 북한과 남한은 국제 정치의 그 공식 안에서 서로 교류 협력 또는 갈등을 빚게 돼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 일부 좌익 계통에서 그것을 국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과 화해 이렇게 치환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어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저는 북한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60세가 넘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그분입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깡패가 예. 가스통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하면 일단은 밥은 먹었어? 뭐 물이라도 한 잔 줄까 이렇게 달래야지. 그게 햇볕 정치잖아요. 같이 가스통을 들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국내 정치 내지는 뭐 종로에서 살고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뭐 화를 내는 사람을 좀 달래기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국가와 국가의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우리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배경에 영국 총리의 유약함이 있었다는 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랬죠. 히틀러를 미넨에서 만나가지고 영국 총리가 지금 여권처럼 했어요. 네빌 챔벌린이라는 총리였을 겁니다. 챔벌린 총리 그 맞습니다. 양반이 히틀러를 만나고 와서 대뜸 영국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히틀러를 만나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적이고 현명하더라. 그 사람한테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뺏긴 영토 스테텐란트 거기를 돌려주기로 했다. 예. 그거 돌려주면 우리하고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할 거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예. 그 우리가 자꾸 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얘기 참 잘하시는 분들이 그 1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국가를 상대할 때는 우리가 확고한 안보 그리고 선배들의 교훈을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면 선이고 대화를 안 하면 악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국가보안법 폐지하면은 정말 통일이 되는 것이고 헌법 다 바꾸면 통일되는 겁니까? 예, 국가보안법 있어도 남북교류 잘했고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탈북민의 인권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체제를 자꾸 정상적인 체제 또는 나아가서 뭐 김정은은 뭐 현명한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김정은 현명한 지도자. 이게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국력을 재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영토, 경제력, 군사력 이렇게 이제 수치화가 되는 국력 곱하기 무형 국력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 수치화 될 수 있는 눈에 띄는 국력 곱하기 수치화가 될 수 없는 무형 국력을 곱한 값이 이제 국력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형태가 없는 국력이 국가 전략과 국민 의지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뭐 통일을 하지 않겠다. 두 나라로 평화롭게 지내도 되지 않느냐. 국가보안법도 좀 없애고 헌법 조항도 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뭐 그 고집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 국가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북한을 미화하면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의지가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형 국력 곱하기 무형 국력이 국력의 총합이다. 이 공식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례가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월남은 모든 면에서 월맹보다 강했습니다. 무기면 모든 게 다 강했죠. 근데 국민들이 예를 들어 미군이 좋은 M16 소총을 주면 그거 저 마약과 술에 바꿔 먹고. 자, 그런 싸우려는 국민 의지가 없어서 망했다. 이거 정설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게 올바른 통일을 향한 국가 전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 의지라도 고양시켜야 되는데 펜앤마이크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일국 박사님의 이렇게 좋은 강의를 일단 여러분께 계속 들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께서 이런 강의를 나 혼자 듣지 마시고 주변에다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좀 부끄러운 상황이 뭐냐면 이재명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외신 기자가 질문했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금시초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재명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입니다만 사실은 엊그제 저 장면처럼 이렇게 등줄기에 땀이 나고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서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몰라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어떤 사안을 외신 기자가 물어봤다. 근데 그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공식적인 경로로 우리의 입장에 나갈 일이 있을 거다. 지금 준비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옆에 있는 안보실장한테 그거 뭐야? 우리 국민이 뭐 억류됐어? 이게 전 세계로 보도가 됐다. 저는 분명히 이거 자유진영 정상 국가에서 이 장면을 패러디해서 코미디 방송 소재로 쓰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우리 국민이 억류됐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안 되지만 몰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아니 미국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김학송 선교사 김동철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한국계긴 하지만 미국인들. 그런 분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활동 하다가 탈북민들 돕다가 억류돼가지고 그랬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북한 김정은 압박해가지고 결국에 두 분이 석방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분이 석방돼서 미국에 오니까 그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마중을 나갔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런 것을 누구도 이상하거나 뭐 새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그 북한 억류 주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건 어디냐면 이게 가운데 여기 러트닉 상무장관 저 하얀 다들 하얀 옷이네. 약간 누리끼리 한 옷 입고 가운데 있는 저분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인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재벌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 억류됐던 그 인질들을 다 불러다가 풀려난 그 인질들을 불러갖고 파티를 여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런 장면에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자, 몇 가지 우리가 그러면 주변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어떻게 자국민의 해외에 억류된 자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스탠다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먼저 미국의 오토 원비어라는 그 학생이 그 북한에 잘못 여행을 갔다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포스터 선전 벽지를 보고 아마 좀 우스꽝스럽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 미국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선전하는 벽지 그거를 보고 뭐 잘못했다는 이유로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죽었는데 그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라고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냐면 김정은 너 상대를 잘못 골랐다. 원비어의 우리 부모는 죽을 때까지 악랄한 당신 체제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밀어줬습니다. 그때 미국에 동결된 북한의 자산을 그 원비어 부모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2019년에 오토 원비어법이라는 걸 만들어줬죠. 미국의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자산은 북한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청구하면 그 돈에서 뺏어준다. 그래서 아마 지금 220만 달러를 그 부모가 지금 일단 1차 몰수를 했어요. 큰 돈이죠. 근데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그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전 세계 어디든 니네 자금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다 몰수하겠다. 부모가 앞장서면 정부가 보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볕 정책으로 한참 뭐 이제 막 통일이 된다는 그런 환상 같은 것에 도취돼 있던 2002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북한에 가서 납북된 13명 중에 5명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햇볕 정책 전 시기를 통틀어서 납북자나 국군 포로 이야기에 공식으로 의제 안 올렸어요. 그리고 더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북한이 아마 더 이용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8명은 사망했다고 우겨서 일단 그때 13명 중에 5명을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건 자민당이 잡건 좌우가 잡건 상관없이 똑같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시민사회를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사실은 보수우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단법인 물망초라는 북한 인권단체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데 사실 보수정부라고 해서 더 우호적이거나 꼭 그런 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 초에 북한의 억류대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탈출하신 우리 국군 포로 그분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경문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북한에 있는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우리 방송국에서 인용했을 때 그 저작권을 챙겨주기에
열심히 챙겨주는 그 임종석이 예, 돈 갖고 있는 거죠. 대체 왜 존재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런 예. 단체가 있는데 그 국군 탈북한 포로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그 경무협에 있는 돈 추심 채권 압류할 수 있다. 국군 포로 탈북 포로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냈는데 이것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오토 원비어법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그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 이 정부가 지금 국군 포로 문제조차도 지금 공식 의제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 뭐 제가 북한의 대북 방송을 송출을 중단한다든지 예.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우리 공무원이 지금 피살됐는데 그 문제 덮으려고 했다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런 점을 볼 때 기본이 안 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꼭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그 송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관계는. 예.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1972년에 미넨 올림픽 때 그 테러단이 예. 이스라엘 국대 선수 11명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듬해 이제 72년 9월부터 신의 분노라는 작전을 언제까지 했냐면 72년에 그 테러가 있고 나서 그 신의 분노 작전, 복수 작전입니다. 네. 그거를 1996년에 마지막 용의자를 죽였어요. 24년 동안 그럼 다 추적해서 죽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는데 잔인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스라엘 국민들이 위험해진다는 국제정치적 공식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맞기 때문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 그렇게 뭐 말씀 못 드리겠네. 그게 맞습니다. 예. 오늘 지금 바깥에 오늘 첫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또 이게 예. 저 애인 없는 분들은 오늘 예. 같은 날에 이렇게 집에서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영화 민헨 이렇게 검색하면 예. 영화 민헨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잔혹함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저런 것까지도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무르게 나가면요. 북한에서 수시로 납치해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겠죠. 북한에 관광 갔다가 조준 사격으로 명을 달리한 박왕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서해 공무원 기타 또 우리나라로 자유를 찾아 월남한 사람 또 되돌려보내고 이런 반인권주의적 행동을 자꾸 계속하면 하다못해 소말리아 해적들도 우리나라 만만하게 보지 않겠어요? 바로 국가는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때로 냉혹하고 무서운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근데 지척에 있는 북한을 향해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헌법조항도 바꿔줄게, 국가보안법도 폐지해 줄게,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야,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늘이 두렵지 않나? 지금 지하에 6.25 참전 용사들 또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베트남에서 피 흘린 우리 저 선배 국군 전우들 그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당신들이 저지르는 이 꼴을 보려고 목숨 거쳐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이 나라를 지켰냐 다들 그러실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서독의 경우는 뭐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라이카우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독 내의 반체제 인사 그러니까 서독 편인 겁니다. 동독 내의 반체제 인사를 잡아가뒀다. 그러면 서독에서 보낸 공작원들이 그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겠죠. 예를 들면 뭐 동독에서 뭐 최대현 선배님이 앵커를 했다. 그럼 뭐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테니까 최대현 앵커가 열심히 반체제하다 잡혀갔다. 그러면 서독에서 동독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최대현 앵커는 얼마 정도 주면 되겠어? 그게 프라이카우프입니다. 자유를 산다. 그래서 전체 1945년부터 89년까지 그 분단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한 4조 내지 5조 원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썼네. 자유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대현 앵커님만 빼오는 게 아니라 최대현 앵커님을 빼오고 국경까지 데리고 오면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최대현 앵커 가족까지. 그래서 총 제가 세보니까 그때 전체로 33,755명을 데리고 왔고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총 25만 가족이 재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25만 명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바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이 통일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동독을 칭찬하고 서독의 헌법 조항을 바꿔서 동독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나요? 제가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현금 살포하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던데. 뭐 지금 뭐 24조 원인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프라이카우프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지금 납북돼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인 6분에다가 한국인 선교사 분들에서 6분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생사를 모르고 있는 우리 미송환 국군 포로 그런 분들 그래 얼마 줄까? 너희 지금 달러 없다면 우리가 달러 주고 내가 사올게. 이건 미국하고 오히려 협상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 통해서 들은 그 정세로는 예. 돈만 주면 빼내올 수 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막 좀 북한 체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브로커들 통해서 돈을 주면 누구든 빼올 수 있다. 의지와 금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돈 쓰지 말고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내가 그 고생을 할 때 너희들은 뭐 했어? 뭐 헌법을 바꿔? 뭐 국가보안법을 없애? 국민통합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 여권분들이 뭐 제 얘기를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참 나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프라이카우프란 것도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예. 나를 구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걸 나중에 알아야 국민통합이 되지. 저놈들은 우리가 고생할 때 뭐가 어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아니 그랬던 정당, 그랬던 나라. 나중에 오히려 그 북한에서 고생하신 분들부터 우리 분리독립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할 말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야, 오늘 여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 막 메모하면서 막 듣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